네, 안녕하세요. 사고책방에서 48번째로 소개하려는 책은 바로 괴짜처럼 생각하라입니다. 괴짜처럼 생각하라는 바로 괴짜 경제학, 슈퍼 괴짜 경제학으로 전 세계 700만 독자를 열광시킨 슈퍼스타 스티븐 레빗과 스티븐 덤너의 그들의 세 번째 저작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오래 가득 차 있는지 실수투성인지 아시나요? 이번에는 아예 그동안 그들이 어떻게 괴짜처럼 생각할 수 있었는지 자신들의 머릿속을 전부 공개합니다. 당시 축구선수, 그것도 아주 뛰어난 축구선수라고 한번 상상해봐요. 일일 선수들의 경우 페널티킥 성공률이 대략 75%에 달합니다. 키커와 창궁은 통상 시속 130km로 골문을 향해 달려가요. 그런 속도에서는 골키퍼가 기다렸다가 공의 방향을 가늠할 여유를 가질 수 없습니다. 골키퍼들이 자신의 오른쪽 방향으로 몸을 날리는 경우는 57%이고 왼쪽 방향으로 몸을 날리는 경우는 41%였어요. 이는 그 골키퍼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경우는 100번 가운데 고작 2번뿐이라는 뜻이에요. 중앙을 향한 킥은 일견 위험천만해 보이지만 구석을 향한 킥보다 성공률이 7%포인트는 높습니다. 골문 한가운데를 노리는 페널티킥의 성공률이 이렇게 상당히 높은데도 고작 모든 페널티킥 가운데 17%만이 그곳을 향해요. 왜 이 정도 비율밖에 안 될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언뜻 생각하기에 그건 이상해 보일 뿐만 아니라 상식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제정신인 축구선수라면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치욕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거 만약 이제 중앙으로 볼을 찼는데 이제 골키퍼가 만약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뭐 국가대표전 월드컵 이런 데 가서 이제 뭐 한국 사람 누구라 될까? 이제 한국 축구 선수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저희 한국 사람들은 그 선수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진함과 비판을 하겠죠. 뭐 그런 치욕에 대한 두려움이 또 다른 이유였어요. 영국의 국민보험 서비스 NHS, National Health Service는 모든 영국인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 대부분을 현장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것도. 관련 시스템 가운데 세계에서 역사가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NHS는 영국인들의 정서에서 축구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다만 NHS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NHS 비용이 지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고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이었어요. NHS에 대한 영국 수상 데이비드 캐머런의 현실은 부분적으로 강렬한 개인적 경험에 기초했습니다. 그의 장남인 이반이 오타하라 증후군이라는 희귀한 신경학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캐머런 가족은 의사와 변호사, 앰뷸런스, 병원 등과 너무도 친숙해진 상태였어요. 결국 캐머런이 긴축 재정을 지지하는 당의 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NHS를 신성 불가침으로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무제한의 평생 의료 서비스라는 목표는 실로 칭찬할 만한 노력이지만 문제는 경제가 곤란해진다는 점이에요. 뭔가에 대한 진정한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람들은 그것을 비효율적으로 소비하게 됩니다. 표시 가격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보다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의료 서비스가 경제의 작은 부분만을 차지할 때는 그나마 용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영국처럼 NHS 비용이 국내 총생산의 10%에 육박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방식과 지불 방식에 대해 실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뉴저지주에 있는 리처드 스토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 데이비드 레스는 아마 지구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자살에 대해 더 오래, 열심히, 더 다각적으로 연구해온 인물일 것이에요. 2,500건이 넘는 학술 발표와 연구를 통해 레서는 자살에 관한 어떤 대통의 이론이라도 도출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흔히 삶이 고달픈 사람들이 자살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레서나 여타 연구원들이 수행한 연구조사 결과는 그 반대의 사실을 말해요. 자살은 오히려 양질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말이죠. 그렇긴 하지만 레서는 자신이나 여타 전문가들의 자살에 대해 아는 부분은 모르는 부분의 견줄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 할 수 있는 데이비드 레스터 같은 인물이 아직도 배워야 할 게 훨씬 많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가 훨씬 더 쉬워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미국에서는 현재 교육개혁의 추진과 관련해 주요 요소에 관한 이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요소에서는 학교의 규모, 학급당 학생 수, 행정의 안전성, 과학기술 재원, 그리고 교사의 기량이 포함되어 있어요. 미국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하루에 7시간씩 1년에 180일, 즉 아이가 깨어있는 시간의 22%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인생의 첫 3, 4년은 교육시설에 다니지 않고 오로지 부모하고만 지내요. 그런데도 교육개혁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눌 때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게 준비시켜야 하는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왜 미국 아이들의 성적이 그리 좋지 못한가에 대해 관해 논할 때 학교보다는 부모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마땅할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학교가 해주길 기대하면서 부모 아이에게는 너무 적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다음으로는 고바야시의 핫도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고바야시라고 들어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매해 특정 주에서 이게 어딘 매사추세츠인지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매해 누가 더 3분이라는 지정된 시간 안에 많은 핫도그를 먹는지 일종의 경진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고바야시가 출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 3분의 핫도그 번이랑 빵 합친 그 핫도그 있잖아요. 그 핫도그를 25개 한 그 정도 먹은 사람이 1등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최고 기록이었죠. 근데 고바야시가 출전하고 나서 이것은 근데 고바야시는 참고로 일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막 25개 핫도그를 3분의 1 먹은 사람은 보통 고바야시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약간 옆으로 많이 살이 발달하고 아무튼 되게 이렇게 비대한 몸집을 가진 사람인데 고바야시는 뭐 그렇게 전형적인 일본 사람은 아니지만 아시아의 그런 약간 다소 그렇게 살찌지 않고 적당한 그냥 전형적인 아시아인의 그런 체격을 가진 남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세계 최고 기록의 25개 번에 2배, 50개를 먹은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시각으로 보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3분의 먹을 수 있을까를 집중했던 반면 고바야시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핫도그를 먹을 수 있을까? 핫도그는 핫도그 번인 빵과 핫도그 소세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영리하게도 이제 그 사람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걸 동시에 빵과 소세지를 같이 먹으면 이 위라던가 내장에서는 그걸 동시에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워요. 좀 그 프로세스가 더 오래 걸린 거죠. 소화라던가 이제 그걸 꾸겨 넣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가 빵과 소세지를 분리해도 분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빵과 소세지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빵을 이렇게 비커 같은 이런 물에 이렇게 넣으면은 그 빵은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그 쪼글쪼글해지는 동안 그 사람이 이제 핫도그 소세지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손을 이제 그 물에 넣었다가 빼서 그걸 짭니다. 그 다음에 먹어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소화가 훨씬 용이하거든요. 그 사람 그런 식으로 50개의 세계 신기록을 경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핫도그 이야기 다음에 이 사람들의 전작, 스티븐 레빗과 덤너의 전전작이죠. 슈퍼 괴짜 경제학 말고 괴짜 경제학에서 저자들은 미국의 강력 범죄율 증가 원인을 살펴본 거였습니다. 1960년에 범죄율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했고 1980년경 살인율은 2배로 증가해 역사상 최고치에 달했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범죄율이 심각한 수준에 머무르다가 1990년대 초에 이르러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가능한 해설이라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두 항목으로 나뉘어볼게요. A 항목은 총기규제법의 강화, 경기호황, 사형제도 강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B 항목은 경찰관 수의 증가, 교도소 수감 인구 증가, 코카인 시장의 쇠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A 요인은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만 범죄율 감소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B 요인은 실로 범죄율 감소에 기여했어요. 저자들은 한 가지 누락된 요인을 확인해 괴짜 경제학에서 밝혔습니다. 바로 1970년대 초에 시행된 낙태의 합법화예요. 낙태의 증가는 원하지 않는 아이들이 덜 태어난다는 의미이고, 이는 다시 범법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모종의 힘든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근원과 직면하는 것이 심란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주 근원을 외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녀를 키울 부모의 자격과 같은 곤란한 문제보다는 경찰이나 감옥, 총기규제법과 같은 것을 논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아마도 간단하고 쉬운 대화가 되지는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근원을 다루기 시작하면 적어도 그림자가 아닌 실체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롤런드 프라이어는 교육, 소득, 건강 면에서 흑인과 백인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는 백인이 흑인보다 몇 년을 더 오래 사는 이유를 찾기 위한 과제에 착수했어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백인과 흑인 모두에게 가장 큰 사망 원인인 심장병이 흑인들 사이에서 훨씬 더 흔히 발생한다는 사실이었어요. 프라이어는 이유가 될 만한 아프리카인의 땀을 맛보는 영국이라는 오래된 사파를 보게 되었는데요.
사파는 서아프리카에서 노예 상인이 노예의 얼굴을 핥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노예가 병이 있는지 가려내는 나름의 방법이라는 것이었어요. 수송 중 나머지 화물인 노예들에게 병이 전염되면 안 되어서 그런지 땀이 맛이라는 게 결국은 염분이니 프라이어는 노예 상인이 아마도 노예의 염분을 검사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추정했습니다. 많은 노예가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배를 몰고 가는 여정 도중에 죽었습니다. 탈수증이 주요 원인이었고요. 탈수증으로 고생활 가능성이 적은 사람은 소금 민감성이 높은 사람일 것이에요. 그래서 사파 속 노예 상인은 자기 투자가 헛되지 않도록 더 짠맛이 나는 노예를 찾고자 했을 것입니다. 프라이어는 모든 조각을 짜맞춰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항해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누구나 아주 건강하고 수명도 더 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특정한 선별 방법은 그 사람이 중간 항로와 같은 시련은 견뎌낼 수 있어도 고혈압 및 관련 질환에는 아주 취약하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소금 민감성은 고도의 유전적 특질이에요. 결국 미국에서 살게 된 흑인들의 후손은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꽤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증거로 미국 흑인은 미국보다 고혈압에 걸릴 가능성이 약 50% 더 높았습니다. 반면 아프리카에서 계속 살아온 흑인들의 고혈압 유병률은 통계적으로 미국 백인들과 차이가 없음에 주목했어요. 프라이어의 이론은 보편적인 인기를 끄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종 간 유전적 차이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몹시 불편해하거든요. 괴짜들은 재밌는 것을 좋아해요.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인간 발달의 가장 특이한 점 가운데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특징이 21번째 생일을 맞이할 무렵 마술처럼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사실상 무언가를 즐기거나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 금지된 특정 영역이 존재해요. 예컨대 정치계가 그러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재밌게 즐기지 않은 생각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근엄한 얼굴을 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것일까요? 아마도 재미를 쫓다 보면 진지함이 사라질 거라는 두려움을 때문일 것이에요. 즐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당신이 이를 사랑한다면 그것에 더 많이 투자하고 싶을 것이에요. 잠들기 전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그것을 떠올릴 것이고 늘 그것을 하기 위한 심적 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몰두한다면 당신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을 능가하게 될 것이에요. 현대인의 삶에서 금전적 인센티브가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영역은 아마도 없을 것이에요. 많은 교육계 종사자들은 성적의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역겨운 아이디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그만큼 혐오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보기까지 했고요. 금전적 인센티브에서의 관건은 금액의 규모입니다. 금전적 인센티브는 여러 한계와 결정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비금전적 방법을 통해 상대에게서 여러분이 원하는 행동을 끌어낼 수 있는 경우도 많으니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결혼을 정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필연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사안에 대해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주 쉬울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자들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근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너지 운동의 선구자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은 일찍이 이 딜레마를 인식했어요. 사람들에게 목표의 가치를 설득하려 애쓰기보다는 미묘한 신호를 보내거나 디폴트, 기본 설정을 바꾸는 등 모종의 속임수로 바람직하게 유도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 할 때마다 여러분이 단지 주장의 생산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권은 그 주장의 소비자인 상대방만이 가집니다. 여러분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널리 익히는 책인 성경은 큰 일련의 규칙을 담고 있다는 점에 아마 모두 동의할 것이에요. 그 큰 일련의 규칙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뿐 아니라 주요 사회의 토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십계명을 모두 외울 수 있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하고 저자는 제시하는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14%만이 10계명을 모두 외울 수 있다고 하고 71%만이 한 가지 계명이라도 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와가 아담에게 금단의 사과를 먹게 했고 그들의 아들 카인이 형제인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자, 이것으로 사고책방의 48번째 에피소드 개짜처럼 생각하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